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는 돈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당연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임팩트 있는 내용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와 재산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의 개념을 알아보면 사실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부의 개념하고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부의 개념이 사실은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재산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데 그럼 경제학에서 부자는 어떤 개념입니까? 경제학에서는 단순히 좋은 차를 몬다고 해서 부자도 아니고 좋은 시계를 찬다고 부자로 보지 않아요. 경제학에서는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사람을 부자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산을 소유하든지 처분하든지 그런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작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게 그렇지가 않은데요. 앞에서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사람을 경제학에서는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재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왜 부자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재산의 의미하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산의 의미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게 현실이니까 부자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흔히 우리는 재산과 부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엄연히 구분해야 될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의 개념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조금은 구분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 개념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예정이니까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재산이라는 게 제일 큰 개념이네요. 이 안에 부라는 개념이 있고. 네. 우선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의 개념은 크게 두 종류의 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가 흔히 값어치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경제적인 교환 가치를 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을 통해서 다른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덜 가치 있는 걸 훨씬 더 가치 있는 걸로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경제학에서는 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환 가치를 부라고 하는데 그냥 교환이 아니고 교환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부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이나 돈을 가지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를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부가 가치가 있는 활동을 했다고 부르고 있어요.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산이 부네요. 네, 맞아요. 이게 약간 말장난 같기는 한데 경제 상황마다 사용되는 단어들이 미묘하게 다르다 보니까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된 단어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을 때 정확한 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에서 부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 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교환가치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부는 뭡니까? 네. 그리고 경제학에서 이렇게 교환 가치를 의미하는 부 말고도 또 다른 성격의 부가 존재하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더 가치 있는 걸로 교환하는 그런 성격의 부 말고도 오로지 현재를 위해서 사용되는 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현재의 기쁨이나 만족, 향유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가치 역시도 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굳이 기쁨이나 만족이 아니더라도 현재에 소비되고 있는 모든 가치가 있다면 그걸 경제학에서는 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일종의 소비를 말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근데 왜 소비를 부라고 표현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소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경제학에서는 부로 정의하고 있는 건데요. 아,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할 때 부네요. 능력만큼 사고 싶은 거 사고 소비하고 그러는 거. 네, 맞아요. 지금의 앞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부는 두 가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는 교환 가치로서의 부로서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는 부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의 부 같은 경우는 현재의 기쁨이나 만족을 포함해서 단순히 사용되는 부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째 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소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로 소비활동이라는 용어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아, 이러니까 정리가 좀 되네요. 굳이 부를 두 종류로 나눈 게 미래를 위해 사용되는 부,
그리고 현재를 위해 사용되는 부, 이런 개념이네요. 미래를 위해 사용되는 부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재산이고, 현재를 위해 사용되는 부는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재산이네요. 현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리고 덜 가치 있는 걸 더 가치 있는 걸로 바꾸는 그런 교환적인 의미에서의 첫 번째 부 같은 경우는 경제학에서 미래를 위한 자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교환적인 성격의 부 같은 경우는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는 부니까 경제학에서는 자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환가치라는 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본을 말하는 거네요. 그럼 첫 번째 부는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일종의 공장을 짓는다든지 기계 설비를 갖추는 등에 사용되는 부가 여기서 말하는 자본으로서의 부를 의미하는 건데요. 공장을 짓고 기계 설비를 갖추는 목적이 결국에는 다 상품을 생산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거니까 미래의 더 큰 교환가치로서의 부의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미래의 더 큰 부가가치를 위한 투자금 역시도 첫 번째 부의 개념에 속할 수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의 개념은 현재의 소비와 미래를 위한 자본이 결국에 합쳐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제학의 개념에서 보자면 단순히 소비만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자본은 많은데 당장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그래서 소비를 할 수 없는 자본가가 있다면 그 사람 역시도 부자로 부를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는 현금 흐름이 받쳐줘야 가능한 거네요. 이거 말장난인 줄 알았는데 은근 체계적이네요. 현재의 부는 소비 창출인데 현금 흐름이 있어야 가능하고, 미래를 위한 부는 부가가치 창출인데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경제학에서는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자본을 원활히 돌릴 수 있을 때 부의 개념을 완벽히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종류의 부를 합쳐서 재산이라고 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일 개념이 토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한 그런 토지에다가 앞에서 말한 두 개의 부를 합친 개념을 경제학에서는 재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현재의 부인 소비, 미래를 위한 부인 자본, 그리고 토지, 이 세 개가 재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재산을 한 개인이 소유한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한정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차가 좋다거나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을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산의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인데요. 경제학에서는 현재에 사용될 수 있는 소비에다가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위한 자본이 더해져서 거기에 앞에서 말한 토지의 개념까지 합쳐진 내용이 재산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네. 아까 처음에 부자라는 게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간적인 재산도 통제하고 토지를 통해서 공간적인 재산도 통제하는 게 진짜 부자인 것 같네요. 네. 여담으로 우리가 처음에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생산 요소라는 개념을 접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을 생산의 3대 요소라고 해서 예전에 많이 들어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노동을 제외한 토지와 자본 같은 경우는 앞의 내용에 따르면 생산 요소인 것도 맞지만 재산에도 속하는 개념인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네요.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초적인 개념 같은 걸 미리 잡아놓고 시작해보면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초반에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금액은 적더라도 현재의 소비를 위한 부를 가지고도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금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땅이 없어서 그런가? 그건 우리 대부분이 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재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앞에서 재산은 부와 토지로 이루어져 있고 부는 다시 소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사람을 경제적으로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앞에서 부는 부를 이용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소비와 자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갖다가 목적에 따라서는 소비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부가 더 큰 부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소비가 아닌 자본의 부를 사용할 텐데요. 이렇게 부자 같은 경우는 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본에 부를 더 집중한다든가 말이죠. 그게 사실 그렇지가 않은데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은 월급이라는 임금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이 월급이라는 임금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월급이라는 임금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돼요. 아니면 최소한 제한된 통제권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네. 앞에서 부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의 소비와 미래를 위한 자본,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재산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비중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소비의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자본의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부자들이 자본의 비중을 줄였다고 한다면 그 말은 곧 공장이나 생산 설비 같은 투자 자본이 줄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구조가 되네요. 고용이 줄어드네. 네.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적인 서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자들의 자본이 만들어 놓은 고용에 종속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자본의 비중을 줄였다는 말은 곧 고용을 줄였다는 말이 되니까 대부분의 서민들 역시도 재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돼요. 결국에 서민들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얼마만큼 자신들의 자본을 늘리고 줄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이 말은 서민들이 가진 재산은 현재 100% 자신의 소유인 건 맞지만 하지만 재산에 대한 100%의 통제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내 재산을 100%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서 누군가의 결정이 내 재산 통제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이네요. 네, 맞아요. 단순한 원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사실 오늘 방송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서도 부자들이 현재 자본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 것 같네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부자들이 알고 있었건 몰랐건 그들의 재산 구조가 시간적으로는 현재의 부, 미래를 위한 부를 통제하고 있었고 토지를 통해서 공간의 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그 부분에서 이래서 부자가 쉽게 안 망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자들처럼 경제적인 관점의 재산에서는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 건 아니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서 최소한 내가 가진 재산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